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들어주시고요. 아까 부채 얘기를 하셔가지고 갭 투자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정부가 이 갭 투자를 부정적으로 봐서 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저는 갭 투자가 좀 투기와는 다르게 소규모의 자본으로 서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도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소규모의 자본으로 전세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걸 꼭 규제해야 하는 건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지금 그 양시영 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하는 저는 그 범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 돈만 가지고 다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게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즉 뭐냐 투기적인 수요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게 연쇄적인 파산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연쇄적인 파산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서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 돈을 그만큼 일부러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환을 해줘야 된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담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이제 그러니까 또 처분을 할 이제 압력도 받을 수가 있고요. 어느 지점이 넘어서 이게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게 돌아섰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나쁜 측면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동산 예측을 할 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요, 금리와 경기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더 중점을 두고 예측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경기 다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금리가 낮게 되면은 금리가 낮으면 돈은 더 많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요.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안 들어가면은 그 안 들어간 돈 나머지 돈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금리가 그러니까 낮아가지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만약에 이렇게 키운다면은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부양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금리를 또 이제 이렇게 상승 압력을 작용할 수 있어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바람직하죠. 이 숫자는 지난달 기사에 나와서 저희 국민들을 모두 다 놀라게 했던 숫자인데요. 평당 가격이요. 최고가를 쳤던. 예. 소수자들의 승리 그리고 다수자들의 패배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던 숫자인데요. 이 패배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다른 부분보다도 부동산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적게 하려면은 부동산으로부터 불로소득을 많이 못 얻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다른 걸 하더라도 다른 경제활동, 다른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수익이 기대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회가 그 사회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긴 한 건데, 우리가 기업이 그러니까는 성장을 멈추면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듯이 경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변화하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투기와 투자의 경계선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투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정의는 없어요. 학문적인 정의는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도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기존의 소위 우리가 주류 경제학의 이제 한계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금융위기 같은 걸 몇 차례 겪으면서 이제 생긴 게 뭐냐면은 금융 불균형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들 중에 특히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부분은 상당히 저는 투기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내를 하고 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하락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가격 하락을 인해 가지고 생기는 후유증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요, 일반 기업이 파산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이 양적 완화로 방식으로 이제 미국은 대응을 했는데 좋은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제의 초점은 은행보다 가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계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자. 부동산 가격을 그러니까 이게 오르게 방치하는 하나에 있어서는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하락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가격 하락을 인해 가지고 생기는 후유증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금융의 문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는 이걸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이 동원했던 정책이 일반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양적 완화라는 이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양적 완화로 방식으로 이제 미국은 대응을 했는데, 근데 미국은 그 결과로서 금융회사들은 구제가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요. 다르니까요. 구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미국의 한 750만 가구가 주택을 차압당하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데서 그러니까 보여지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에 저쪽 플로리다 같은, 미국의 플로리다는 저 남쪽인데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숲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750만) 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가구당 한 3인만 하더라도 몇 명, 2천만이 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차압당한 이 가구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소비할 여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도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그것이 미국의 장기간 이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불러왔던 하나의 요인인데 가계는 구제가 안 된 거죠.
은행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좋은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제의 초점은 은행보다 가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봐요. 그래야지만 가계가 살아있어야지만이 경제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계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양적 완화는 측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뭐냐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소위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MBS라는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자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그 상환 압박을 받는 가구들이 있는데 상환 압박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 가게들 같은 경우 이 상환 부담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또 가중될 수가 있죠.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았어요. 3억 원이라는 내가 대출금을 갖고 있어요. 5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상환을 못 하겠어. 그랬을 때 이것을 국민에게 진 빚을 이것을 주택금융공사가 도려내자 이거예요. 도려내자, 인수하자 이거죠. 3억 원을 딱 이렇게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억 원을 그러니까 다 내가 그러니까 이 내 집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가 파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은 팔게 되면은 나는 그러면 이제 3억 원이라는 돈을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제 상환을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은행하고 빚은 다 청산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집을 이제 그러니까 비워줘야 되는데 집을 비우지 말고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나한테 이것을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주자 이거예요. 그럼 나는 돈이 2억 원이라는 돈이 내 수준에 들어왔고 거기다가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2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좀 소비할 여력도 생긴 거죠. 그 다음에 3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이자 상환하는 거, 원금 이자 상환하는 이 부담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것도 다 청산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 주거수단도 확보했어요. 매달 임대료만 내면 돼요.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다가 그럼 주택금융공사 그 돈이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은행의 이 채권을 인수하려면요. 그러니까 그걸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거기다 투입하자 이거예요. 출자금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주택을 은행한테 차압을 안 당하니까 주택시장의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 안 할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 살던 사람은 자기의 주거 조건을 장기적으로 장기 공공임대니까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소위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도 시키면서 그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시키면서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니까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한 것이고 가계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구제가 된다 이거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계가 구제가 돼야지만이 구제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기 돈이 회수가 되니까는 소비 여력도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이 없는 가계부채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생계형 가계부채들. 그렇죠? 생계형 가계부채들이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는 부채들이요.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는요, 금융이라는 것이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금융은 금전 융통의 준말이다. 전자하고 통자 빠지면 금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금전 융통이라는 건 뭐죠? 돈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러니까 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금융의 역할이에요. 원론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금융시장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금융시장이 작동되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들한테는 금융시장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래서 정부가 지난 역대 정부들이 계속해서 추진했던 게 뭐냐면 중금리 시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인터넷은행 전문은행 만드는 것도 이 중금리 시장 한 10% 정도에 그러니까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0%도 굉장히 높은 금리인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어디다 예금하면 10% 금리 생긴다면 제 돈 다 부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요즘같이 금리 낮은 시대예요? 그런데 서민들이 생계형 가계부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돈 3천만 원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분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10% 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자활이 되겠냐 이거예요.
동네에서 분식점 해가지고 10%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대개 서민들한테는 뭡니까? 서민들은 부채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채무 노예 상태.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개 신정부가 어떤 짓을 합니까? 일부를 탕감하는 이런 걸 이제 하죠. 꼭 시혜적인 차원 속에서요. 무슨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처럼요. 그걸 반복적으로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악화만 돼 왔잖아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생계형 가계부채자들이 수백만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들한테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요. 0.5에서 0.75%를 빌려줍니다.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거예요. 왜 그걸 하냐면요. 중소기업은 대기업들보다도 자금 조달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는 정책금융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는요. 아무리 자본주의라 하더라도요.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정책금융을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한테 해주는데 왜 일반 서민 가게들을 소상공인들한테는 못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은 금융에 접근하기 쉽게 용이하게 해주고 저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계속 악순환에 빠지고 대를 이어서 이게 빈곤도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되지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한국은행이 나서야 된다. 시중은행은 어차피 그걸 안 하거든요. 서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거 다 보이고 그게 근거가 있는 사업을 그 계획서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리로 빌려줘야지만이 그 사람들 그 사업도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금융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제도화시켜야 되고 동시에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부동산 문제는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동시에 그러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대책으로 뒤를 그러니까 막자 이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가계부채로부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이 인지를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열띤